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흥미로운 자료 뭉치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바로 데브옵스 신입 면접 핵심 질문과 답변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실제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가는지 또 어떤 답변이 좋은 평가를 받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데브옵스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 예를 들면 리눅스 명령어 지식이라든지 시스템 관리 개념, 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특히 그냥 지식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신의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런 점들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스템 운영의 기본이 되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네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죠. DF와 DU 명령어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디스크 사용량 확인하는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면접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실제 운영 환경에서 디스크 문제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명령어들이죠. DF는 말씀하신 대로 디스크 프리의 약자인데요. 파일 시스템 전체의 디스크 공간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운트된 파티션별로 전체 용량이 얼마고 지금 얼마나 사용 중이고 그래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df-h 이렇게 -h 옵션을 주면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렇게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보여주니까 전체 상황 파악할 때 아주 편해요. 아, -H 옵션이요. 그게 사람이 읽기 편하게 해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휴먼 리더블이죠. 반면에 DU는 디스크 유스지인데요. 이건 특정 디렉토리나 파일이 실제로 디스크에서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디스크가 꽉 찼다 하는 알림이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떤 놈이 용량을 많이 먹고 있는지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범인을 찾아야죠. 네, 그때 du-sh varlog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varlog라는 디렉토리가 하위 디렉토리 포함해서 총 얼마의 용량을 쓰는지 그 합계 s, 서머리를 사람이 읽기 좋은 형태 h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DF는 전체적인 빈 공간, DU는 특정 폴더나 파일의 실제 사용량,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df는 숲 전체의 빈 땅을 보는 거고 du는 특정 나무가 얼마나 굵은지 재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변 예시를 보니까 이 지원자는 단순히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프로젝트 경험을 얘기했어요. 로그 파일 때문에 디스크가 꽉 찼을 때 DU로 문제의 로그 폴더를 특정하고 DF로 전체 시스템 여유 공간 확인하면서 조치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구체적인 경험 제시가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그걸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써봤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답변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노드 불일치 같은 얘기도 살짝 언급하면서 이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네요. 그러면서 배우고 싶다고 어필하고요. 아이노드는 뭔가요? 조금 어려운 개념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아이노드는 파일 시스템 내부에서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정보, 소유자, 권한, 크기, 실제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같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체거든요. 근데 디스크 공간 전체 크기랑 별개로 이 아이노드 개수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파일들이 막 수백만 개씩 생기면 디스크 용량 DF로 봤을 때는 넉넉한데 아이노드가 다 떨어져서 파일을 더 못 만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용량은 남았는데 파일을 못 만든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때는 df-i 옵션으로 아이노드 사용량을 확인해야 하죠. 또 파일을 지웠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그 파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DU로는 사용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DF상의 여유 공간은 안 늘어나는 그런 불일치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지원자는 아마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깊게 파보진 못했지만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배우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시스템 관리자라면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 문제 원인이 단순히 용량 부족인지 아니면 아이노드 문제인지 구분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명령어 옵션 암기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 시스템 동작 원리랑 연결해서 이해하고 또 자신의 경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디스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컬이나 외계 명령어 활용법입니다. 이것도 네트워크 관련 작업할 때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둘 다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API 호출할 때 쓴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각각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도구들이죠. 둘 다 뭐 HTTP, HTTPS, FTP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데요. 약간 지향점이 다릅니다. 컬은 이름부터가 Client for URLs잖아요. URL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아주 강력하고 유연한 기능을 제공해요. 단순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뭐 HTTP 헤더를 막 바꾸거나 HTTP 포스트나 풋 같은 다양한 메서드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인증 정보를 넣거나 하는 API 테스트나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에 정말 탁월합니다. API 테스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운영 중인 웹 서비스가 정상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해보죠. 그때 컬-s-o 대분할 -w %http 코드 http.example.com 이런 명령을 쓰면 웹 서버가 응답하는 http 상태 코드, 예를 들면 200OK 같은 것만 딱 받아올 수 있어요. 여기서 -s는 조용히 실행하라는 거고 -o 대분할은 다운로드 내용은 버리라는 거고 -w %http 코드, 이게 상태 코드만 출력하라는 옵션이거든요. 스크립트에서 쓰기 좋죠. 오, 깔끔하게 상태만 딱 확인할 수 있군요. 유용한데요? 그렇죠. 반면에 웹겟은 주로 파일 다운로드 자체에 좀 더 특화된 느낌입니다. 특히 대용량 파일에 안정적으로 받거나 웹사이트 특정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파일들을 통째로 재기적으로 받아올 때 편리해요. 웹겟의 정말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어받기 기능이에요. 다시 C 옵션을 주면 되는데 다운로드 하다가 네트워크가 끊겨도 나중에 다시 실행하면 끊겼던 부분부터 이어서 받아줍니다. 아, 이어받기. 그거 정말 필요할 때 있죠. 큰 파일 받다가 중간에 끊기면 정말 맞아요. 용량 큰 뭐 ISO 파일이나 백업 파일 같은 거 받을 때 이 C 옵션이 정말 유용하죠. 답변자는 여기서도 단순히 이런 기능이 있다가 아니라 두 명령어의 뭐 인증 처리 방식이나 에러 처리 방식의 차이를 직접 실습하면서 익혔다고 강조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뭘 할 수 있다를 넘어서 실제 쓸 때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 그 미묘한 차이를 경험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내부 API 상태를 빠르게 점검해야 한다면 컬의 유연함과 스크립팅 편의성이 좋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제공하는 아주 큰 데이터셋을 매일 안정적으로 받아와야 한다면 wget의 이어받기 같은 안정성이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결국 당신이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더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고 그걸 깊이 있게 쓸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개별 명령어를 넘어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이야기로 가볼까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네요. ELK 또는 EFK 스택입니다. 여러 시스템에서 막 쏟아지는 로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하는 오픈소스 솔루션이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아, 네. ELK, EFK 스택. 현대적인 시스템 운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죠. 요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서버 한두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수백, 수천 대 서버에 분산돼서 돌아가는데 그렇죠. 점점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으려면 로그를 봐야 하는데 그 많은 서버에 일일이 들어가서 로그 파일을 뒤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ELK나 EFK 같은 중앙 집중식 로그 관리 시스템입니다. ELK가 뭐의 약자인가요? ELK는 세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름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E는 일라스틱 설치, L은 로그스탯이, K는 키버나입니다. 일라스틱 설치는 뭐냐면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아주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산 검색 엔진이고요. 로그스탯이는 다양한 소스, 서버의 로그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메시지 큐 같은 곳에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좀 보기 좋게 가공하고 필터링해서 일라스틱 설치 같은 저장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바나는 일라스틱 설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쉽게 찾아보고 또 그래프나 차트 같은 걸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죠. 아, 일라스틱 설치, 로그스탯이 키바나, 검색, 수집 처리, 시각화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군요.
그럼 EFK는 뭔가요? EFK는 로그스탯이 대신에 플루언트 D라는 걸 쓰는 구성이에요. F가 플루언트 D죠. 플루언트 D도 로그스탯이처럼 로그 수집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교적 좀 더 가볍고 설정이 간편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특히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로그 에이전트로 많이 쓰입니다. 아하, 로그스탯이 대신 플루언트-D. 역할은 비슷하군요. 네, 기본적인 역할은 비슷합니다. 어떤 조합을 쓰든 핵심은 같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로그를 일단 한 곳으로 다 모으고 centralized logging,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storage, 필요할 때 키워드 몇 개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하고 searchability, 또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서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visualization, 운영의 가시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시간을 확 줄이는 거죠. 답변 예시를 보니까 이 지원자는 그냥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로 ELK 스택을 직접 써봤다고 하네요. 웹서버 로그 모아서 키바나로 성공 실패 비율 같은 거 시각화해 본 경험이 있다고. 쿠버네티스에서 플루언티드 써본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실제 경험이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면 이론으로만 알던 것과는 또 다른 걸 배우거든요. 설정하다가 막히기도 하고 데이터가 제대로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삽질 경험이 진짜 자산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자가 또 좋았던 점은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의 성능 튜닝 경험은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일레스틱 서치 인덱스 최적화라든지 로그스테스 파이프라인 튜닝 같은 건 안 해봤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신입인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로그 보관 주기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검색 성능을 높이려면 인덱스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정말 그렇네요. 경험과 한계 인식 그리고 학습 의지까지. 상상해보세요. 새벽 3시에 장애 알림 받고 깼는데 수백 대 서버 로그 뒤질 필요 없이 키바나 대시보드 딱 열어서 몇 분 만에 문제 원인 찾아서 해결한다면 정말 강력하겠죠? ELK는 그런 능력을 주는 천대 운영 환경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든든하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아찔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운영 중인 서버 CPU 사용률이 갑자기 100%로 치솟았습니다. 서비스는 막 느려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CPU 100%.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이죠. 이런 때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처럼요. 자료에 나온 답변 예시의 단계별 접근법이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일단 탑이나 아니면 요즘은 좀 더 보기 편한 htab 같은 명령어로 지금 당장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탑이나 H탑. 네, 실시간 감시군요. 그렇죠. 마치 교통정체 때 어느 차가 문제인지 살펴보는 것처럼요. 2단계, 만약 탑만으로 좀 애매하다 혹은 너무 빨리 변한다 싶으면 PSAUX salt-% CPU head 같은 명령어로 특정 시점 기준으로 CPU 사용률이 높은 상위 몇 개 프로세스 목록을 딱 뽑아보는 겁니다. PS 명령어랑 정렬 옵션을 쓰는 거군요. 네, 이걸로 순간적으로 CPU를 확 썼다가 사라지는 녀석도 잡을 수 있죠. 3단계, 자 이제 범인으로 의심되는 프로세스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왜 저러는지 알아내야죠. 가장 먼저 해볼 건 해당 프로그램의 로그 파일을 보는 겁니다. 혹시 특정 작업 처리하다가 에러를 계속 뿜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무한 루프 같은 이상 동작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아, 로그 확인. 역시 로그가 중요하네요. 아까 ELK, FK 얘기랑도 연결되고요. 맞습니다. 중앙 로그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면 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키워드 검색 몇 번으로 관련 로그를 쫙 뽑아볼 수 있니까요. 4단계, 로그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좀 더 깊게 파봐야겠다 싶으면 그때는 strace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볼 수 있습니다. STR ACE요? 그건 뭔가요? 스트링스는 특정 프로세스가 운영체제한테 어떤 기능, 시스템 콜이라고 부릅니다. 를 요청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어떤 파일을 계속 열려고 시도한다든지 네트워크 연결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든다든지 하는 패턴을 이걸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약간 자동차 엔진 소리 듣고 고장 원인 진단하는 베테랑 정비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되게 깊이 들어가네요. 시스템 콜 수준까지 본다니. 네, 원인 분석을 위해선 때론 그렇게까지 파고들어야 할 때도 있죠.
답변자는 실제로 웹서버 코드에 버그가 있어서 뭐 무한루프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CPU 100%를 겪었고 탑으로 문제 프로세스 찾고 로그 분석해서 원인 코드 찾아서 수정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 경험을 얘기하네요. 네, 역시 이런 실제 장애 처리 경험이 답변에 힘을 실어주죠. 아, 이 친구는 진짜 이런 상황을 겪어보고 해결해 봤구나 하는 신뢰를 주거든요. 그러면서도 퍼프나 스택 트레이스 분석 같은 더 깊이 있는 진단 도구 사용 경험은 부족하다고 또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퍼프는 또 뭔가요? 퍼프는 리눅스 커널 레벨에서 시스템 전반의 성능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예요. 어떤 함수에서 CPU 시간을 많이 쓰는지, 캐시 미스가 얼마나 나는지 등등 아주 저수준 로우 레벨 정보까지 볼 수 있죠. 스택 트레이스는 특정 시점에 프로그램이 어떤 함수들을 호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디버깅할 때 많이 쓰이죠. 아, 더 전문가 레벨의 도구들이군요. 네, 그렇죠. 이 지원자는 그런 심화 도구까지는 아직 써보지 못했지만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문제 해결 경험과 학습 의지의 좋은 조합이라고 봅니다. 결국 CPU 100%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에 얼마나 체계적인 접근법을 연습해뒀느냐가 관건이겠네요. 탑 보고 푸에스로 확인하고 로그 뒤지고 필요하면 에스트레이스나 퍼프까지 이런 단계를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자가 언급했듯이 근본 원인이 코드에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개발팀이랑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당신도 이런 비상 상황 대비해서 나라면 어떤 순서로 뭘 확인할지, 어떤 도구를 쓸지 미리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두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애 대응 훈련, 다른 말로 파이어 드릴이라고도 하죠.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 장애도 아닌데 왜 일부러 시간 내서 이런 훈련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 파이어 드릴. 이것도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실제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민방위 훈련 비유 좋네요. 네. 시스템 장애라는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평소에 매뉴얼 잘 만들어 놓고 대비를 잘 한다고 해도 막상 실제 상황이 닥치면 예상 못한 변수도 생기고 사람이다 보니 당황하게 되죠. 장애 대응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요. 미리 만들어 놓은 대응 절차, 보통 이걸 런북이나 플레이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팀원들하고 같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몸에 익히는 겁니다. 몸에 익힌다? 네. 그래야 실제 장애가 터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혼란을 줄이고 누가 뭘 해야 할지 역할 분담도 명확해지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MTTR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기술적인 복구 절차 연습뿐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훈련의 효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훈련을 하다 보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의사소통 방식은 효율적인지, 정보 공유는 잘 되는지,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리는지, 다른 팀과의 협업은 매끄러운지 같은 조직적인 문제점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팀워크나 프로세스 점검 기회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팀 전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또 훈련 시나리오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기존 대응 절차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넷플릭스가 유명하게 만든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예 시스템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시스템에 장애를 주입하고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견디고 회복하는지 실험하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훈련이죠. 카오스 엔지니어링? 일부러 장애를 만든다고요? 흥미롭네요. 답변자는 보니까 팀 단위의 공식적인 훈련 경험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상 환경에서 일부러 웹 애플리케이션 장애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체크리스트대로 대응하는 연습을 해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훈련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하고요. 네,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경험 자체가 아주 의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장애 대응 훈련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입사하면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까지 언급하면서 계속 배우려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정확합니다. 실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연습하고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거죠.
이런 자세는 신임 엔지니어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그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서비스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거든요. 당신도 언젠가 시스템 운영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면 아마 이런 훈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미리 대비하는 만큼 실제 상황에서 더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자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리눅스 기본 도구인 df, du, curl, wget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ELK, ELUK, FFK 같은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CPU 100% 같은 실제 장애 상황 대처법과 마지막으로 장애 대응 훈련, 파일 드릴의 필요성까지 정말 실무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계속 느꼈던 핵심은 이거 같아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특히 신입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술을 안다는 지식 목록 자체가 아니라 첫째, 그 아는 기술을 자신의 실제 문제 해결 경험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아까 DFDU 사용 경험이나 컬로 API 모니터링 했던 경험처럼요. 둘째, 현재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아이노드 개념이라든지 대규모 시스템 튜닝 경험 부족, 퍼프 같은 심화 도구 사용 경험 부족 같은 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ELK 심화학습 의지나 장애 대응 훈련 참여 의지 같은 거요. 결국 이 세 가지, 경험 기반 설명 능력, 메타인지와 솔직함, 그리고 학습 의지, 이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러너로서 당신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기술 지식, 실제 경험, 그리고 배우려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진짜 역량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공식적인 절차나 팀 단위 훈련 같은 것들 말고요. 만약 당신이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역할에 맡게 된다면 예측 불가능한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과거에 발생했던 장애 사례들을 분석해서 나만의 비상 대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다거나 특정 장애 시나리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마스터 서버 다운 시 복구 절차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정리해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공식적인 활동과는 별개로 정말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책임진 시스템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정말 실질적이면서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개인적인 준비와 내공 쌓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지식 탐구 여정에 작게나마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